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릴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 사이트 접속하신 분 계신가요? 알림이 사이트 접속하신 분들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26년도 어떻게 보면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이 됐는데 서울 평균이 무려 19%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자체가 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 집 하나 가진 게 전부인 은퇴 세대부터 영끌족까지 정말 세금 때문에 밤 못 이루는 이 잠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기회 하나하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로드맵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현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로엔리 중개법인 최현수 이사입니다. 최근 그 공시가격 발표와 더불어서 보유세가 좀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과거의 정책부터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시장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시 발표와 함께 지금 보유세 이슈라든지 앞으로 예고된 규제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50분 동안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다음 주에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 또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 다음 주 월요일 2시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명쾌하게 좀 세미나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부동산 규제가 워낙에 강경하고 좀 빠르게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세미나 관련된 이야기 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는 시장 변화에 맞춘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307호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나도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세미나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QR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QR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또 함께할 링크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주소 클릭하시면 또 문의 관련된 이야기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공시가격과 더불어서 보유세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격과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대비 18.6%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이 69%로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일단 69%라는 것을 체크를 해두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에 더불어서 이 현실화율을 적용을 해서 공시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69%로 지난해와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집값이 높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20% 이상 대부분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약
9%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18.6%인데요. 일단 옆쪽에 들어와 있는 공시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9%대로 전국 평균이 나와 있고요. 가장 높게 지금 치솟아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에서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극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 서울 집값이 그만큼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전국 비율을 보시면 소폭 상승한 곳도 있고 약간 좀 점진적으로 상승한 곳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로 떨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국에서는 모두를 다 서울 부동산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조금 더 보자면 올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과 2021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게 지금 공시가격이 급등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2007년과 21년과의 좀 차이를 보자면 2007년과 21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9%로 지난해와 동결을 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뛰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또 나머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지금 강남 3구, 양천구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지금 주요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2026년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구별로 지금 한번 집계가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0%를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볼 라인은 바로 이 한강변을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또 광진구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쪽도 지금 20%를 훌쩍 넘게 붉은 색깔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양천구를 한번 보시면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워낙 주목도가 높았고 가격 상승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높다라고 인지를 하실 텐데요. 지금 한강벨트를 따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양천구, 아마 목동일 겁니다. 목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요 단지 공시 가격 변동률과 보유세액을 한번 추정하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반포를 대표하는 레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25년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34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6년 같은 경우는 33% 상승을 해서 45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25년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가량이 보유세로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26년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이 오른 2,800만 원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에 직접적인 반영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강남을 대표하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의 이제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년에는 34억, 26년 같은 경우는 이쪽도 약간 36%가량 올라서 47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1,8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가 상승해서 2,900만 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즉각적인 세금 반영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 소비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만큼 가격의 폭이 이 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한 채를 들고 계신 분인데 소득 없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 12억 초과 구간에서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과표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공시가격이 세금에 직접적인 반영을 끼치는 건데요.
물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년분에 대비해서 최대 50%까지 증가 제한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으신 혹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의 수입은 크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보유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한 채를 들고 있는데도 갑자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볼 심리는 바로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들 예고 때문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보유세도 늘었는데 앞으로 더 시행될 이런 중과 예정들에 따라서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꽤나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5월 9일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세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 자체를 좀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세 목적으로 선제적인 매도가 약간 증가가 될 예상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반응은 어쩌면 무주택자 분들도 이 공시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큰 반응을 느끼실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세입자로의 부담이 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굉장히 월세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을 전가하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이 올랐는데 왜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금이 더 납부가 되기 시작하면 매가와 임차료에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만의 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임차인의 공동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매물 잠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압박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매물을 내놓아서 이게 좀 소진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다음 같은 경우는 매물 잠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 절벽도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버티지 못한 분들은 다 내놓겠다라고 하시지만 이미 버티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단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에 갈아타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모로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나는 최대한 버텨보겠다라는 심리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반응이고요.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추가적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라고 하면 이 공시가격이 변동된 지도를 봤을 때 양극화를 좀 우려를 해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우려가 진행이 되냐면 제가 투자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라면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고 싶을 것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했는데 연간 이제 한 자릿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저라면 20%대 가까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곳들을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 심리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변동이 된 것을 바로 눈으로 보니 쉽게 얘기해서 앞서서 현실화율을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렇게는 굉장히 매매 심리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고 있는 상승장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우리나라만의 좀 특별한 주택가격 민감도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 주택을 투자처로 보는 것입니다. 이 투자처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거주하기 좋고 내가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직장과 가깝고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투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집 자체를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하고 있고 이런 주택 가격과 주택 변동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를 들어보자면 사람들의 심리 밖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많이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주택 가격의 민감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예측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 공시 가격이 열람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보유세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사실 말로는 쉽지만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나도 궁금증이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공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질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까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알차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부동산 세미나까지 신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미나 신청 가능한 방법까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춘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또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의 같은 경우에 QR 화면에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또 문의 가능한 그런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부동산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또 준비한 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확확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 시장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이 부동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들과 정책 예고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이런 시장의 반응들은 정책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 이렇게 대통령을 필두로 여러 가지 워딩들을 쏟아내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계시고 또 규제들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잡겠다라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 전에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바로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실 그래프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으로 보시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실 때 완만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 반면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도 존재하고요.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완만하게 상승기를 맞이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매매 가격 자체는 이렇게 등락이 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최근 10년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를 집계한 자료이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왜 떨어졌는지 또 완만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보실 그래프는 이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비슷합니다. 거래량도 비슷하고 이렇게 상승기를 그리는 구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락기를 겪는 구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이 정책에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시장은 2015년 시장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규제 완화가 들어갔습니다. 규제 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LTV, DTI 완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면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정책을 세워서 상승기를 맞이한 건데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요 정책 내용을 보시면 공급 확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책 금융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장도 활성화를 맞이했는데 이때는 정책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시장의 활기를 조금 더 불어일으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자면 상승 초입 구간과 안정 구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다가 2017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상승이 가속하게 되고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의 주요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급등을 막고 상승 가속화를 조금 저지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고 양도세를 강화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강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상승은 지속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2018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1차 피크라고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종부세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다만 이렇게 규제뿐 아니라 시장을 잡기 위해서 공급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결과를 바라보자면 거래는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규제보다 수요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잡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2019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약간의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둔화되기 시작하고 이때의 주요 정책을 보자면 초강력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고가 주택 자체는 대출이 금지가 되기도 했었고 보유세 자체도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의 결과는 어떠했냐를 한번 살펴보면 거래량은 급감하기 시작하고요. 상승세는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결과들을 저희가 집계를 해보고 다음을 또 예측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2020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급등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 급등기 자체는 정책적인 요소보다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더불어서 유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현금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리다 보니 이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가격 자체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의 주요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공급도 병행을 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폭증됐고 이때 바로 임대차 3법까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결과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기를 맞이했는데요. 이는 바로 정책이 가격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년도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최고점을 맞이를 합니다. 최고점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요 정책에서는 공급 확대 중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대규모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반응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0년에 이 시장 상황은 급락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데요. 급락기를 맞이했고 주요 정책 내용을 보면 정책보다는 금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금리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니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금리 급등이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거래량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을 한번 보실 텐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했다. 이 급락기를 겪으면서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으로는 규제를 완화를 하기 시작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대출 완화까지 더불어 활성화를 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량은 점차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요. 거래량이 회복을 하면서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같은 경우는 회복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다가 급락기로 좀 떨어지게 되고 바닥까지 확인을 했다 보니 회복기를 맞이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완화와 공급을 지속을 할 거고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며 공급 확대는 또 지속하겠다라는 게 주요 정책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 2025년 같은 경우는 또 회복기에서 재상승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장은 회복을 했고
했고 재상승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렇게 공급과 일부 완화된 조건들이 존재를 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2025년의 결과를 한번 보면 시장 심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 자체도 상승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지난 10년 정책과 이 시장 반응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볼 것은 정책과 금리, 그리고 공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거래량과 가격을 모두 다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가격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의 방향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를지 또 떨어질지가 금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공급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기간도 있고 더구나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가 큰 규모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통한 정비 사업으로의 공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의 효과를 좀 주기에는 어렵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정책은 거래를 멈추게 하고 금리는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정책별 실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유형을 한번 보자면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그리고 공급 정책, 금리 상승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하향시키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약하게 조절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처음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결과에는 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세금 강화가 있는데요. 세금 강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똑같이 하향시키고 가격은 약간의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전가가 되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로 전가가 될 만한 곳이 바로 임차인으로의 전가가 예상이 되고 또 이 금액 자체가 매매가에 녹아들기 때문에 이런 세금 강화 자체는 가격에 약간의 상승 압력을 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세금 강화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보실 것은 공급 정책입니다. 이 공급 정책은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단기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에 지금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가격 자체도 약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 자체는 실패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을 하향시키고 가격도 하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10년 가까운 정책과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의 기반으로 데이터로 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년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반응까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또 요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를 읽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직장 강남이어서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은 전세금 3억에 현금 4억에서 5억 정도 준비 중인데 전문가님 의견을 짚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가격대일지 좀 간략하게라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지금 고민 상담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진 시간이 짧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거주 중이시고 경기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나 지금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진입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서울로 들어오겠다라고 하신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 지금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전세금으로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당장에 아파트를 들어오기보다는 최대한 지금 저평가돼 있는 바로 저평가지에 먼저 투자를 하셔서 초기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세한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자를 주신 분의 자세한 그 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미나 직접 오셔서 또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3글자 보내주시면 또 참여 가능한 그런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계속해서 좀 부동산 시장을 옥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잠을 잘 때도 세금으로 인해서 참 계속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방송 도중에만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어떤 고민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어디에 좀 속 풀어볼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신청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영어로 된 주소가 보이실 텐데요. 영어로 된 주소 클릭하시고 또 많이들 고민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3글자 보내주시면 또 신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답답한 고민들 많이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 본부장입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제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드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주도 이렇게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아래 나가는 상담 신청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드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 김세원 전문가님께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옥죄는 정책 때문에 많이들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현 시각 임대차 시장의 현황입니다. 제가 소 제목으로는 전세제도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최근 물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전세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저희 채팅방에도 뭐 가볍게 종종 올라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임대를 지금 내놓으시는 분들보다는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크게 체감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세 매물이 줄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임차인분들께서 체감하는 것만큼 또 줄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중개사무소의 전세 매물은 수시로 지금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인 요건이나 기타 다른 요건들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되지 않거나 대출이 불가한 집들이라서 임차인분들께서 단지 선호하지 않을 뿐이죠. 선호하지 않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도 굳이 광고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한 건 한 건의 광고 또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이 보증보험이 임차인 측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공시지가 126% 이내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임차인 수요에 맞춰서 공시지가 126% 이내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차액은 반환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의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현재 세입자 보증금에 맞춰서 매물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매물들이 일부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대부분 소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보증보험이 이제 가입이 되는 물건들을 많은 매물들 사이에서 골라서 찾아야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또 시장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전세 시세가 비교적 안정을 찾은 듯한 분위기가 또 보이고요.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도 현재 전세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인 전세 물량은 적지만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현재 임차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들로 전세 물량이 확연하게 줄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앞으로 있어서도 현 상황에 있어서 전세 물량이 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입법 전이지만 전세 신탁이 올해 하반기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3년 전부터 한 번씩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름만 다르고 뭐 같은 뜻입니다. 이게 앞으로 전세 물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 측 입장에서는 보유주택에 전세를 놓는 이유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싶지만 대출이 안 나오거나 현실적으로 당장의 입주가 불가한 상황일 때, 다시 말해서 취득 부동산의 매매 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시스템상 전세금을 신탁에 맡기게 되면 임대인 측 입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건 결국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사시거나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놓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아직 예고된 내용일 뿐이고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직 강제성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정책들의 추진력을 봐서는 조만간 단점들을 또 보완해서 새로운 안건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계획에 있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거는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 이유로는 주택 공급의 부족입니다. 최근에 전월세 임차를 내놓으시던 임대인 측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보여집니다. 이유는 물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또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택 소유주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물리적인 공급, 신축 공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급업자, 즉 말해서 시공사나 시행사 같은 사업체들 또한 사실 임대인들 입장과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건축 부지 매매가 어렵고 이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분양성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자체가 확연하게 지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시장에서는 나머지 거래량이 많아지는데요.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향을 하시거나
매매로 전향을 하시게 됩니다. 매매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40%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매량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월세 인상률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신호만으로 극단적으로 전세가 뭐 없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세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확연하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단톡방에 올라오는 가벼운 이슈사항을 저희가 한번 읽어봤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영상 아래 링크에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같이 재미있게 의견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세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 전세가 차지하는 이 거래 비중이 확 줄은 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나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게 좀 버거운데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소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길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후에 또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질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도 가능하십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3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동일하게 또 질문 신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저희 방송의 코너 속의 코너 부동산 고민 상담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또 뜨거운 질문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보유 중입니다. 빌라는 최근 분양받아서 전세 주는 중인데 다음 달 전세 만기로 연장 요청을 하는데 한 번 더 세를 주는 게 좋을까요? 매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뭐 빌라 관련해서 이 세를 주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뭐 다주택자 계속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고민을 해결해야 될까요? 네, 여기 상세 질문에 또 나와 있는 게 목동 염창역 인근에 이제 문의를 주셨네요. 건축 연장 2년차 신축이고요.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시라고 하셨고 이게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거주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먼저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현금이 급하게 가용하시려면 뭐 당연히 매각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저는 급한 용도가 아니시라면 조금 더 보유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전세 매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에 의뢰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많겠지만 실제로 세입자분들께서 선호하는 물건들은 최근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대출 가능 여부가 추가되면서 매물의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이게 왜 기다려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냐면요. 이런 기조가 계속되게 되면 뭐 2년 뒤에는 물건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비슷한 임대료로 뭐 급하게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에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2년 뒤에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면 뭐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시세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착공계 현황을 보시면 확연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집계가 완료된 이 통계를 보시면 남들보다 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왜 이런 집계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면서 항상 시장을 바라봅니다. 분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점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급 부족에 대해서 원인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뭐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몇몇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대출에 본격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전면 중단하거나 기존 주택
있는 담보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해야 하는 등 뭐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됐었는데요. 특히 뭐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서 투자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 반환에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좋은 취지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기존 투자자분들의 회피 성향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분양성이 떨어지고요. 시공사나 시행사, 즉 공급업자 측에서 이 신축 사업을 보류하게 되면서 착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금융제도가 확연히 개편됐습니다. 간혹 저희 손님 중에서도 외국에서 좀 오래 사시다 오신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오시면 현재 부동산을 보시면서 좀 다 무슨 다른 나라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대출이 강화되면서 금융권 측에서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은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나 다른 보증보험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예전처럼 대출 대상 물건만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가격대, 구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수적인 그런 가격대 물건들이겠죠. 현재 임차인들이 원활하게 이제 흘러가지는 않고 있어요, 분위기가. 물론 임대인 측에서 원하는 가격대에 전세 임대 의뢰를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임차 문의가 확실하게 적고 계약 성사까지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좀 더 큰 틀로 보자면 이 공급업자 측에서 뭐 공급자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런 게 예전에는 이제 뭐 원활하게 잘 나왔지만 요즘에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100% 현금으로 사업 부지를 구매해야 됩니다. 뭐 사실 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겠죠.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주택 공급 업계 측에서도 신축 부지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단순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여러 규제와 정책들이 나오니까 다행히 가격 폭등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공급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공급도 잘 되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금융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해당 사업지가 분양이 잘 돼서 회수가 될 것 같으면 대출을 해주는 거고 분양성이 좋지 않아 보이면 다른 말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대출이 거부되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 회수를 못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공급은 당분간 계속 줄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전세 수요가 현실적으로 공급 속도에 맞춰서 줄어들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세 임차인분들께서는 월세로 전향을 하시거나 뭐 매매로 전향을 하실 텐데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것도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금액에 맞춰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월세 거래량이 이런 이유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가 폭등한다는 뭐 판단을 하기도 있는데 단순히 현재 기조로는 월세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 중인 빌라를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꽤나 다방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역 자체의 분석보다는 현재 부동산의 거래 현황, 즉 거시적인 움직임을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 물량 부족, 공급 부족, 향후 거래량이 증가될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 급하신 게 아니라면 일단 보유하고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좀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보유하고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좀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링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죠.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많이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또 물건에 대한 가치의 하락,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